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 자산에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지요. 자, 유동에는 당좌자산과 무슨 자산이 있다고 했습니까? 재고자산. 다시 한번 무슨 자산? 재고자산. 오케이. 그러면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우리가 남아있는 거 그게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란다. 요거 글씨 보여요, 여러분? 네. 한번 읽어볼까? 재고자산이란 시작. 재고자산이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오케이. 이게 바로 재고자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상품이 주요 재고자산이고, 판매업은 상품이고,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걸 구입한 거지요.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제조업이라면 그 완성된 걸 제품이라고 그랬죠.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와 가지고서 공장에서 가공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제품이 되는데, 원재료도 그래서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저장품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자, 재고자산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기초는 자, 기초 팔고 남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단기 올해 매입한 거, 이 두 개를 더하면 판매 가능액이 되는 거예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면 다 같이 이걸 바로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능액?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팔렸고 일부는 남아있겠지요. 팔렸다 그러면 그 이름을 다 같이 무슨 원가? 매출 원가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팔렸다 그러면 매출 원가. 그래서 안 팔렸다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공식이 바로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공식입니다. 자, 공식을 이해하기 쉽게 요걸 먼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재고자산,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 자, 재고자산은 여기 한번 봐보면, 문제를 보면, 자, 5,000개가 있었대요. 원가는 1,000원이고요. 그 중에 4,000개를 팔았대요. 그러면 현재 몇 개가 남았어요? 1,000개 곱하기 1,000원짜리. 그래서 100만원. 남아있는 것은 다 같이 무슨 자산이다? 재고자산. 그러면 그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표시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팔린 것은 여러분 몇 개가 팔렸나요? 몇 개? 4,000개. 원가가 1,000원이잖아. 이게 다 같이 400만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원가다? 다시 한번 무슨 원가? 매출 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여러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 이게 팔렸다 그러면 다 같이 뭘로 소멸된다? 매출 원가라는 이름으로 소멸된다.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재고자산의 분류 한번 봅니다. 종류 한번 봅니다. 상품부터 저장품까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여러분, 제품은 우리가 제조해서 만든 거고요. 제공품은 지금 현재 제조 과정에 있는 것,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적어봐요. 반제품이라고. 반제품이라고 하나 메모해놔봐요. 반제품. 반제품은 제공품과 무슨 차이냐? 반제품은 반쯤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반제품과 제공품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는 반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반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공품은 판매가 불가능해요.
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공품과 반제품 차이를 설명했고, 원재료는 바로 제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와 재료를 말한다. 저장품은 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기타 저장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 자, 여러분 미착상품, 이것은 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운송 중에 아직 도착하지 않는 것을 미착상품이라 한다. 그러면 이게 판매자 거냐 아니면 구매자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자, 선적지라고 하는 것은 배에다 물건을 실은 순간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 물건을 실어주는 순간 선적, 그러면 매매가 된 거다. 매매가 되면 구매자 걸로 넘어가는 거죠.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된다 그랬어요? 매입자에게 이전된다.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여러분은 여기 보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보여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을 해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운송 중, 그러면 여러분 선적지, 그러면 요건 매매가 된 거죠. 이미 매매가 된 거지요. 그럼 매입자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도착지 운송 중, 그러면 아직 매매가 안 된 거다. 왜? 도착을 해야 매매가 된 거다. 이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장 여기 화면을 보시면 시성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성품은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그게 마음에 들면 구입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그러면 이걸 언제 여러분 매출로 볼 거냐, 매매로 볼 거냐 라는 문제가 생겨요. 매입 의사 표시를 할 때 내가 이거 구입할게요, 매입 의사 표시가 있어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구입 의사 표시했다 그러면 팔린 거다. 그러면 내 거가 아니라 팔렸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적성품이라고 있는데, 적성품은 위탁자 동그라미, 위탁자는 부탁하는 자를 말해요. 부탁하는 자,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자. 그러면 수탁자는 부탁을 받은 자예요. 부탁을 받은 자,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자가 수탁자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팔린 걸로 볼 거냐? 이것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누가 판매했을 때라고 했나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매출을 본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아직까지 팔린 게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매입 원가는 자, 매입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 할인 빼고 매입 애누리도 빼고 매입 환출도 뺀 것을 우리는 매입한 원가로 결정한다. 자, 매입 부대 비용. 매입할 때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은 전부가 다 수수료, 보험료, 하역, 관세 다 더한 거다. 여러분 요거 잠깐만 보세요. 애누리라는 거, 여러분 요건 불량품이 있어서 여러분 구입 원가로부터 차감하는 금액을 매입 애누리라 그런다.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잠깐만. 매입 환출은 반품한 거예요. 매입했던 상품을 반품하는 걸 매입 환출이라 한다. 다 같이 무슨 환출? 매입 애누리는 여러분 값을 깎아주는 건데 불량품이 있어서 깎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여러분 애누리와 할인은 달라요. 매입 할인은 저기에 지급하는 거예요. 저기 상환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저기에 예상 매입금을 갚아야 할 날짜보다도 빨리 상환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깎아주는 것이 바로 할인이에요.
할인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매입 할인은 구매자가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상환 지급한 경우에 판매자가 현금 할인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음, 자, 여러분 예제 문제 잠깐만 여기 화면을 보세요. 예제 문제 봅니다. 다음에 상품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상품을 85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럼 매입한 금액은 총 매입액은 얼마예요? 85만원. 그런데 이 상품에 매입한 상품 중 10만원을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매입 환출이라 해요. 다 같이 무슨 환출? 매입 환출. 반품한 것은 여기서 차감한다 그랬지요? 차감한다, 뺀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했어요. 조기에 빨리 갚았네요. 그래서 할인을 받았어요. 여기에 바로 할인이죠. 이걸 무슨 할인이라고 그래요? 매입 할인은 더한다, 뺀다? 뺀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입한 것은 총액은 85만원인데 이 중에 반품한 거 10만원 있고 매입 할인 만원이 있으니까 내가 외상값 갚아야 할 것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상값 갚아야 할 금액은 이걸 빼고 갚아야 되겠지요. 총으로 예상으로 매입한 게 지금 이렇게 85만원 있었어요. 85만원 다 갚을 게 아니라 10만원도 빼고 만원도 빼서 얼마만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74만원이 바로 매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순매입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계처리 요것은 넘어갈게요. 다음 여러분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서 재고자산을 여러분 수량 곱하기 단가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수량 곱하기 단가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금액. 그러면 재고자산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다 같이 계속기록법과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지재고조사법. 다시 계속기록법과 무슨 법? 실지재고조사법. 다음 중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또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인 것은 이라고 이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계속기록법은 개념만 알고 넘어갈 거예요. 자, 계속기록법은 여러분 계속 일일이 기록하는 방법이다. 즉 뭐냐면 들어오고 팔리고 매입하고 매출한 걸 계속 들어올 때마다 들어온 거 나간 거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한 게 말 그대로 계속기록법이에요. 이해 갑니까? 다음 실지재고조사법은 뭐냐? 실지재고조사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에 가가지고서 가만히 있다가 들어온 것만 기록했다가 나간 건 기록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창고에 가가지고서 창고문을 딱 열어. 그리고 몇 개가 남았냐? 그럼 그게 기말수량이야. 기말재고야. 그러면 부족한 건 전부 다 팔린 걸로 보는 거죠. 이게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서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한다? 봐보면 기초 남아있는 거에다가 매입한 것만 기록해요. 그리고 창고 가가지고 창고에 몇 개 남았냐? 창고에 남은 기말재고를 빼면 나머지는 다 팔렸네. 거기 매출원가 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다같이 무슨 법이 있다? 시작. 실지재고조사법 두 가지가 있다. 또는 실무에서는 혼합법도 있어요. 요 두 개를 짬뽕해서 쓰는 방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렇게 방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다같이 무슨 손실? 감모손실 여러분 교재에 있으면 별 표시 쳐놓으세요. 자, 이것은 수량의 차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다같이 무슨 차이? 수량의 차이. 다시 한번 무슨 차이라고? 수량의 차이예요. 장부와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보다도 실제 수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밤손님이 가져갔든지 썩어서 감모됐다든지 그래서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감모라고 하지요. 자,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실지 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도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과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이 있는데, 다 같이 거기다 적어. 정상적이면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정상적이다 그러면 다 같이 무슨 원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로 보고,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다 같이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정상적이다 다 같이 무슨 원가? 비정상적이다 다 같이 무슨 비용?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의 이름은 이때 쓰는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무슨 손실? 시작. 재고자산 감모 손실. 여러분 평가 손실도 있는데요. 평가 손실은 금액의 차이,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차이 요 정도. 잠깐만, 이제 여러분 개별, 여러분 잠깐만,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좀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계속기록법 있었고 실지재고조사법 있었죠? 호락법까지.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와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하세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것을 가중평균법이라 그래. 가중평균법. 평균법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직접 일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요걸 일일이 좀 설명을 좀 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걸 작성하는 거 가끔 요거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 일일이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중평균법에는 뭐가 있다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다시 한번 뭐라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 같이 뭐가 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것은 각각 낱낱이 이걸 표를 작성해서 계산하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예.